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캠브리지 동아시아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반의 지난 체육대회 때 올림피아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네, 카메라에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앵글 여기까지 나오게 잡았어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무엇이었냐면은 서양에서 18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대량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원료와 시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서양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청나라 중국이 영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고 이후에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어요. 그죠? 이후에 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개혁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이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세계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63년 세도 정치의 마지막 왕이었던 철종이 아들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실의 대가 끊겼어요. 이 뒤에 누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신정왕후 조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정왕후 조씨가 철종의 대를 이을 것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12살 난 고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종이 철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정왕후 조씨는 왜 하필이면 고종을 왕으로 선택을 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객관적인 자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느냐? 아마도 신정왕후 조씨의 경우에는 안동 김씨라고 하는 이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조선 정치가 혼란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을 개혁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신정왕후 조씨와 왕족이었던 이하응 사이에 사전에 뭔가 서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신정왕후 조씨에게 이하응이라고 하는 왕족이 와서 나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아들이 왕이 되어서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 된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개혁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을 겁니다. 그리고 신정왕후 조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하고 오케이 그거 좋다 같이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하응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됨에 따라 원래 그냥 왕족이었던 흥선군 이하응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나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왕의 아버지가 된 사람을 일컬어 대원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정상적인 왕위 계승 절차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왕의 대가 끊기고 다른 왕족 가운데 왕이 새롭게 선택이 될 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대원군이라는 자리이고요. 이하응의 경우에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대원군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하응의 어린 아들 12살 난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12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따라서 대왕 대비 신정왕후 조씨에 의해서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의 명령은 왕의 입이다 또는 대왕 대비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된 뒤에는 누구의 구상이 있었다?
흥선대원군의 구상이 있었다. 따라서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구상을 했던 아이디어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대왕 대비나 혹은 어린 아들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되던 시기, 그게 바로 고종 초기의 정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됨에 따라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 앞에 놓여 있었던 세 가지의 개혁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세도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 체제를, 통치의 시스템을 정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개혁 과제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세도 정치로 인해서 약화되었던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그에게 놓였던 두 번째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과도한 세금 수탈 등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놓였던 세 번째 개혁의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세 가지의 개혁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어떠한 정치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김은호 씨 눈 뜨시고요. 네, 안경을 썼으면 눈을 뜨고 있어야지. 왜 감고 있니? 네, 많이들 졸리죠, 그죠? 졸린 이유가 있어요. 손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뭔가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안 졸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병 처음 가면 뭐 하냐면 길 익혀야 된다고 해서 차 뒤에 태워놓고 길을 익히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차 안에 앉아있으면 무지무지 졸려요. 그래서 보통은 운전병 교육 처음 받을 때 졸다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선임들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하는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안 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샤프를 들고 탔어요. 그래서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샤프로 찔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샤프가 꽂힌 채로, 허벅지에 꽂힌 채로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샤프랑 더불어서 노트를 함께 들고 탔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길, 앞에 선임이 운전하는 태도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받아 적었어요. 의미가 없더라도 그냥 막 쓰기만 했어. 그랬더니 안 졸고 차에서 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혼나거나 맞을 일이 없었거든요. 네, 아무튼 핵심은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 쓰면은 졸려요. 여러분들 교재에 빈칸을 많이 뚫어 넣은 것도 졸지 말라고 해놓은 것들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여러 가지 색깔로 써놓은 것도 좀 쓰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꼼꼼하게 필기를 하시면서 졸음을 쫓으시길 바래요. 자, 개혁을 해 나가려면은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내 편, 나의 세력이 필요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개혁 세력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의 가족들이었어요. 왕족, 종친이죠. 자, 종친이라고 하면 왕의 북의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조선 왕실은 전주 이씨 집안이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전주 이씨 집안 사람들, 왕족들, 우리는 그들을 어려운 말로는 종친이라고도 불러요. 자, 다시 말해서 종친, 전주 이씨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왕족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지? 따라서 종친에게 정치 권력을 주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좋을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밀어내고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따라서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래 조선시대 때 종친들에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종친들 가운데에서 왕과 혈연적으로 조금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응시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는 관직이 주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보다는 명예뿐인 자리, 명예직 이런 것들만 주로 주어졌던 게 원래 조선의 정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내 편, 나의 세력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례를 깨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들을 깨고 종친들을 정치 세력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원래 종친들에 관련된 일들만 처리했던 종친부라고 하는 관청에다가 흥선대원군은 자기의 집무실,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 개혁의 구상들을 이
종친부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로 정치를 수행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종친부의 권력기구화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종친들에게 과거의 응시를 허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이 사람 정말 필요하다. 빨리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과거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하는 이런 우대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종친들을 통해서 자기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편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안동 김씨와 같은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인, 북인, 붕당의 사람들이라든지 무신 같은 사람들이죠. 자,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남인이나 북인 같은 붕당들의 경우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관직을 얻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동 김씨와 같은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개혁에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등용함으로써 내 편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종친과 기존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선발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들을 맡김으로써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마련하기도 하였고요. 다양한 출신의 인물들을 정치 권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 세력의 확보와 정치 권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치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비변사를 혁파, 폐지해요. 비변사 배운 기억나나요? 네. 임진왜란 전에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삼포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조선에도 국방상의 위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 조선의 고위 관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빠르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비변사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원래는 국방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산해야 되는, 해체되어야 하는 임시회의 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이 7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7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해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했던 상설기구화 되었던 게 바로 비변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국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서 최고의 권력기구로 자리 잡게 된 게 바로 비변사였다라는 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비변사에서 이렇게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요? 그렇죠. 회의를 통해서 한 번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단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맞아요. 비변사만 장악하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이 그렇게 해서 조선의 정치 권력을 독점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비변사를 깨므로써 안동 김씨와 같은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끝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비변사를 해체해서 비변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기능은 원래 그것을 담당했던 의정부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군사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진 삼군부라고 하는 걸 다시 만들어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기구를 정상화할 수 있었고 어느 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네, 고맙습니다. 자, 나아가서 새로운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법전을 왜 편찬을 하느냐? 자,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 조선의 통치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은 무엇이냐면은 경국대전이에요. 그죠?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는 책이죠. 15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책에 기록이 되면은 법이 한 번 책에 기록이 되면 스스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죠? 책에 한 번 적힌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은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요. 그죠? 따라서 법을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법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과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그죠?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전을 꾸준히 무엇 해줄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1785년 정조 때 만들어진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기는 1860년대니까 80년 가까이 법전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현실과 법의 내용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서 최근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통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대전회통이랑 함께 만들어진 법전으로 육전조례라는 책이 있는데 교과서에 보시면 6조의 행정법규와 사례를 담아놓은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회통을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설명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상징하는 법전이다, 법전의 편찬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썼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흥선대원군이 착수한 두 번째 사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복궁의 중건이에요. 중건이란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복궁을 왜 다시 지어야 했느냐? 그렇죠. 임진왜란 때 전쟁이 통해 불타서 현재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왕권의 강화였어요. 그죠? 자, 경복궁이라고 하는 궁전의 경우에는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만들어졌던 조선 최초의 궁전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경복궁의 경우에는 조선 왕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궁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궁전을 가지고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눈에는 폐허가 된 경복궁의 모습이 마치 왕권이 약화된 현실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다시 지음으로써 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지 20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경복궁은 폐허 상태였을까? 돈이 없어서. 그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정부는 돈이 없어서 양반 신분을 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경복궁은 워낙 큰 궁전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짓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것이죠. 돈이 없어서 감히 경복궁을 다시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뒤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의 사나이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줄 아는 추진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흥선대원군 얼마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 사업에 착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을 징수하였습니다. 원납전이란 무엇이냐? 한자로 원할 원자에 납부할 납자, 돈 전자를 써요. 원해서 납부하는 돈, 기부금입니다.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한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니 여유가 있는 백성들은 왕실을 위하여 기꺼이 기부금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원래의 원납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거쳤을까요? 아니요. 거쳐요. 원납전 기부금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경복궁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원납전 납부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강제성을 띤 기부금이 된 게 바로 원납전이라고 하는 돈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부자들의 경우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양의 원납전을 내야 했고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원납전의 원자를 원할 원자가 아니라 원망할 원자로 바꾸어서 원납전이다라고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복궁 중건 사업에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고요. 또 목재가 부족하다 보니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했습니다. 묘지림이 뭘까요?
그렇죠.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조상들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조상의 묘 주변에 멋진 나무들을 심어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묘지림이라고 하는 숲이에요. 양반들이 돈 들여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꾸미기 위해서 심은 나무기 때문에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겼죠, 그죠? 빳빳하고 굵기도 굵고 잘생긴 나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재료로 쓰기도 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반들의 묘지림을 베어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 자재로 사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납전을 강제 징수당한 사람, 그리고 경복궁 중관에 강제 동원되었던 농민, 묘지림을 벌목당했던 양반들 모두 경복궁 중관 사업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흥선대원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의지의 사나이였다고. 그러한 불만들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중관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을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당백전이란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일당 10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백이란 100배를 당해낼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당백전이란 원래 통상적으로 갖는 가치보다 100배 더 그 가치가 뻥튀기 된 돈이 바로 당백전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사용되었던 동전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상평통보였고요.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자, 이 상평통보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대략 한 5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돈인데, 이 상평통보가 5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이거 만드는데 구리가 한 500원어치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상평통보는 어떤 돈이었다? 이것을 만드는데 들어간 구리만큼의 가치를 갖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는 많은 상평통보를 만들어내고자 했어. 하지만 상평통보를 많이 만들려면 그만큼의 뭐가 필요해요? 구리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남는 구리를 싹 다 긁어 모아서 상평통보를 찍어내는데도 구리가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백전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돈을 만드는데 구리를 500원어치밖에 쓰지 않지만 액면가, 그 위에 적힌 금액의 가격은 얼마짜리인 거예요? 100배인 거니까 얼마? 5만원짜리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돈보다 100배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복궁 준공 비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정상적으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상승 정도가 아니고 폭등하는 거죠. 그죠?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위조화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위조화폐 만들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죽습니다. 자, 그런데 당백전 같은 거 만들어내면은 자기의 재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100배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목숨 한번 걸어볼만? 또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당백전을 위조화폐로 만들어내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경제 혼란 같은 것들이 경복궁 준공 과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흥선대원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지의 사나이였다.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1868년에 경복궁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 살게 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완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이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 썼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개혁 과제,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그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했느냐? 첫 번째,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서원,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서원이 무엇이었냐면은
향촌 사회에 지방에 살고 있는 사족, 양반들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서 선배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사설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자, 지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과 사설 교육기관을 없애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사회에서 양반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 바로 서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향촌사회 부분 배울 때 여기서 사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방사회에 존재하는 이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의 경우에는 사족들, 양반들을 모아줄 수 있는 구심점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촌사회 사족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했던 자기가 출신 지역에 해당하는 서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그들의 특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지방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갖게 된 힘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이용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서원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양반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게다가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이유로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는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공부도 안 하면서 서원에다가 돈 좀 찔러주고 서원에 있는 출석부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 좀 넣어주세요.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 명단에 내 이름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 명단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고 군대 안 가도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서원의 경우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세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원들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전국에 650개의 서원들 가운데 사액서원 47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서원들을 싹 다 철폐, 없애버리는 개혁을 단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액서원은 왜 남겨놨느냐? 사액서원이란 무엇이냐? 자, 사액서원이란 이런 거예요. 받을 사자입니다. 액은요, 간판 액자예요. 다시 말해서 사액서원이란 무엇이냐면은 왕으로부터 땡땡 서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려받은 서원을 가지고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은 그러면은 간판을 왜 내려다 줬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무엇이냐면요,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었고요. 퇴계 이황이 왕인 명종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서원은 왕께서 직접 간판을 써서 내려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예산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따라서 사액서원 47곳들은 어떤 곳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말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국가적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 서원들이 바로 사액서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서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버린 게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 사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수단을 없앰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을 또 확보할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때 없어졌던 서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나 토지 같은 것들을 공립학교인 향교나 지방 국가기관에다가 귀속 넘김으로써 국가재정을 추가로도 확보하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정리 사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되는 거 맞지? 좌우로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던 거지? 몇 번 이렇게 눈치를 주고 아이 컨택을 했는데도 네, 많이 힘들어하네. 그럴 수 있어요. 오고 계시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수취체제를 개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도 정치 배울 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네.
삼관 오리,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수탈했던 세금 제도의 세 가지 문제점,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죠. 첫 번째, 전정, 토지세에 대한 문제였어요. 어떤 식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토지세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장부를 조작을 해요. 그죠?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다음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전정의 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그러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양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양전사업. 양전사업이란 무엇이냐? 헤아릴 양자에 밭 전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전국에 농사 짓는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사업. 그게 바로 양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자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네. 정윤아, 정신 좀 차려봅시다. 옆에 현수도 좀 깨워주고. 자, 아까 어떤 식으로 과도한 세금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부 조작했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조작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어떤 식으로 장부가 조작되기도 했느냐? 반대로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장부를 조직을 해서 적게 내려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토지의 규모를 축소시키기도 했어요. 따라서 양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들도 싹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전정의 문란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양전 사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지금 많이들 졸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고요. 선생님은 수행평가 주제로도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수행평가로도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몇 분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드리고 자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보도록 합시다. 체육대회 1등한 반답게 수업 태도도 좀 1등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군정의 문란이란 무엇이었느냐? 조선시대 때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군대를 가야 됐는데 직접 군대를 가는 대신에 조선시대 때는 군포라고 하는 세금을 걷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인 남성에게만 부과돼야 되는 군포인데 이거를 더 거두려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거두기도 하거나 아직 성인이 되지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이 문제, 물론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의 자리를 얻어서 자기가 본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탈하는 문제가 벌어진 측면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애당초 세금 낼 사람들이 너무 적었는데 국가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뽑아내야 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조선시대 때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양반의 신부를 돈 받고 팔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두 가지, 뭐랑 뭐였지? 이름이 빈칸인 공명첩과 그리고 납속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양반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는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양반은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군포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경상도 영천 지방에 신분별로 호포제가 실시되기 이전에와 이후를 군포를 부담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그래프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호포제 실시 이전이에요. 전체 이 지역에 3,100호, 3,100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절반 가까이가 양반이었어. 이 사람들 진짜로 다 양반들이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돈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산 사람들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양반이었어요. 자, 그리고 노비들 군대 가야 안 가요? 가요. 군포 내요, 안 내요? 네. 안 내요. 그죠? 그래서 양반 빼고 노비 빼고 남는 게 15%밖에 없었던 거야. 이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필요한 세금을 걷다 보니까 과도한 군포의 부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암행어사 보내고 비리를 잡아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개혁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겁니다. 호포제, 왜 호포제냐? 호를 기준으로 군포를 부과했기 때문에 호포제예요. 성인 남성 한 명당 내는 세금에서 집집마다 내는 세금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냐? 양반집에게도, 양반 가정에도 군포를 부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군포를 내지 않았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게 이 호포제라고 하는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호포제가 실시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체 인구의 약 75% 정도가 군포를 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군포를 부담시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양반들은 갑작스레 군포를 내게 되었어요. 너무나 내기 싫고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지의 사나이였어요. 그죠? 그들에게 모두 군포를 징수를 하였고요. 그들의 체면을 생각을 해서 양반의 이름이 아니라 양반 가문이 데리고 있는 노비의 이름으로 대신 군포를 징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함으로써 이 군정의 문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환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때에는 환곡이라고 해서 봄에 굶어 죽을 만큼 배고팠던 사람들이 나라로부터 쌀을 빌려가면은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갚는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리고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추가로 해서 걷는 이런 문제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쌀을 빌리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뇌물을 바친 사람들이 본전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곡을 어떻게 개혁을 했느냐? 사창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요. 사창이란 무엇이냐?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곡을 사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요. 마을 사람들 면 단위를 기준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너네 마을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하나 뽑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한테 곡식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한 겁니다. 자, 면에서 양심적이다라고 해서 뽑힌 이 사람 뇌물 먹여서 뽑힌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전을 채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을에서 양심적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환적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세 번째 개혁 과제도 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흥선대원군이 세 가지의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자, 대체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방향은요? 왕권의 강화와 민생의 안정 두 가지의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방식은요? 그렇죠.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기존의 이익을 강제로 되돌려받는 혹은 깎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군포 양반들도 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원 같은 거 없앴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다? 양반들이 거센 반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양반들은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엄청나게 거세게 반발을 해요. 특히 서원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주 그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어떻게 유교 성리학 국가에서 조선에서 이 성리학을 가르치는 서원 같은 교육기관을 없앨 수 있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공자님 맹자님이 지옥에서도 돌아올 거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비록 공자 맹자님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역시 어떤 사람이요? 의지의 사나이예요. 그죠? 자, 그런 양반들의 반발을 권력으로 힘으로 억누르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생각했던 개혁을 끝까지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재정 상태는 좋아질 수 있었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됨으로써 통치체제를 재정비한다라고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요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성공한 개혁인가요? 실패한 개혁인가요? 성공인가요? 아니면은 부족한 점이 좀 많나요? 그렇죠. 선생님의 설명만 쭉 들어보자면은 이거 완전히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도 비판을 하느냐? 그가 한 일은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재정비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9세기 중반으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나 일본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지? 우리 조선도 그런 거 할 타이밍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 부족한 개혁이었다. 개혁이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해요. 또는요.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나요? 강제 동원, 강제 징수, 나아가서 고액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꼭 경복궁 중건해야만 했냐?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일어난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라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비판하기도 해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전통적인 통치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정치가 개판인데 개혁이 제대로 될까?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기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왕족이나 왕실 혹은 기존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 번째,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나타난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을까? 아니면 경복궁 중건하면서 나타났던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을까? 그렇죠. 사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야 6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쉽게 고칠 수 없었던 폐단이었다고. 어찌 본다면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선생님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둔 개혁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수행평가 과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어떠한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흥선대원군 시기에 서양 세력들이 침략적으로 접근해 오게 되는데 이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4시간 정도 교생 선생님의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